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가 극찬한 폭격기의 다이트맨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 버락 오바마는 제가 아는 한 미국 정치인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정치인이고요. 빌 게이츠는 미국 기업인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극찬했으면 정말 대단한 책이겠죠. 근데 정말 더 대단한 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순서는 저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컨셉과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사진 10장으로 이제 히틀러와 처칠이 벌였던 전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책 공매의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사람이 이 폭격기의 다리뜨면이 표지예요. 예. 이제 독일 폭격기죠. 이게 융커스 JU-88일 겁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이쪽 덕후라 예, 비행기님만 봐도 아는데 예, 이게 당시 이제 속도는 굉장히 느렸는데요. 이제 파괴력은 대단했죠. 이게 한 7, 800, 몇백 대가 동시에 뜬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런던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이 비행기들 보면. 그래서 그 해의 책으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63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대단한 책이에요. 예. 저자는 에릭 라슨이라는 성을 보니까 덴마크 같아요. 이제 미국의 논피션 작가입니다. 예, 대단히 정말 책을 잘 쓰고, 예, 저는 이제 제일 이 저자에 대한 책이 아마 국내에서 처음 소개된 것 같은데, 좀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이 평가를 이제 이 컨셉이 영화 같은 스토리와 정말 영화 같습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서스펜스, 그리고 정말 긴장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롤링스톤즈의 평가가 진짜 정말 어, 촌철살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미쳤다.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예. 이제 아시겠지만 영국과 독일의 전쟁은 물론 공중전만 진행된 건 아니고 유보트와 그리고 이제 독일의 전함들, 영국의 전함 브리스 오브 웨일즈나 독일의 전함 비스마르크나 슈테피그라퍼 같은 그런 해전 그리고 유보트 한 850대 정도의 이제 유보트가 당시에 탈퇴됐는데 이제 울프팽이라고 해서 이제 1위 때라고 해서 그 대서양에서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뤘던 하루에 뭐 몇십 척이 침몰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처칠과 히틀러, 그리고 처칠과 루즈벨트의 심리전이 처칠과 히틀러는 당시 전쟁 중이었고요. 처칠과 루즈벨트는 그 책이 이제 진행된 40년 5월부터 40일 영월 사이에는 그쵸 속으로는 철저하게 루즈벨트가 처칠을 응원하고 참전하고 싶었지만 당시 독일을 두려워했던 미국 언론과 미국 그 여론 그리고 미국인 중에 상당수가 또 독일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게 하는 반대 고립주의자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사실 고립주의는 실제 그 찰스 린드버그라는 영웅이 그 이제 리더였는데 실제는 친독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영국을 돕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나치를 돕는다는 거나 돕지 않는다는 건 중립국을 담겠다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다가 루즈벨트가 삼선을 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기대화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어, 독일과 전쟁할 생각은 없었는데 독일은 전쟁하기 상대 그죠? 예, 일본이랑은 전쟁할 생각이 언제든 있었는데 그죠? 일본이 이제 어, 지지만 공습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전을 하게 되고 예, 그죠? 그리고 사흘 뒤에 이게 미스터리예요. 왜 히틀러가 일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동맹 관계이긴 했지만 그죠? 그리고 일본이 공격받은 게 아니잖아요. 공격한 거잖아요.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안 해도 되는데 선전포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41년 12월이면 그 이제 동부전선에 모스크바가 이제 함락되기 직전까지 가다가 결국에 그쵸 모스크바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그쵸 히틀러가 망설이는 바람에 히틀러는 이제 욕심을 남은 게 이제 모스크바 점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스탈린그라드를 건너면 이제 킵차크랑 바쿠의 유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소련을 완전히 그냥 숨통을 제기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과연 글쎄 그 소련의 그 막강한 군사력과 그 거대한 영토를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영국과도 전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한테 선전포고까지 오면서 이제 일명 북치기 작전이라고 그래서 유차별로 대서양에서 유보트가 미국 함선들을 공격을 하고요. 플로리다 인근까지 와가지고 여객선도 공격해서
이제 한 150명인가 아니 200명인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은 그 40만 명이 2차 세전에서 죽었거든요. 예, 40만 6천 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중에 40만 명이 군인입니다. 그 중에서 뭐 태평양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1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명이 히틀러한테 죽은 거죠. 독일이랑 관련된 북아프리카랑 유럽 전선에서 죽은 겁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그리고 6천 명은 그 중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죽은 민간인 6명밖에 안 돼요. 예, 일본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쵸? 예, 본토에 풍선 폭탄을 해가지고 풍선에다가 풍선이 터져가지고 6명이 죽었어요. 예. 그거 외에는 없었고요. 미국과 독일같이 뭐 V1, V2 같은 그런 뭐 비상의 무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핵무기도 없었으니까 사실 일본은 미국의 상대가 될 수도 없었죠. 예. 그런데 하여튼 6천 명 중에서 5,954명인가요? 그러면 94명인가요?가 이제 그러니까 유보트에 의해서 죽은 이제 미국인, 그러니까 영국 배들을 주로 침몰시켰지만 미국 배에서 타고 있던 민간인들도 예, 죽었습니다. 그렇게 서양에는 삼국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히틀러가 쓴 삼국지가 있다. 바로 히틀러가 쓴 건 히틀러가 그쵸? 주연을 맡았고 썼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삼국지 하나에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영국과 미국이 한 편이죠. 세 나라가 결국에는 보면 이제 자기만 왕따 되고 두 나라가 그쵸, 세 나라가 협력해서 결국에 세계에서 가장 군사가 많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식민지가 많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를 어떻게 당합니까? 히틀러가 결국에 그렇게 예정된 패배를 맞게 되는데요. 책의 중심 내용은요. 이제 열정의 사진으로 이제 40년 5월부터 41년 5월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 히틀러와 그쵸, 예, 처칠은 원수지간이고요. 글쎄요, 이게 재밌는 사실은 이제 타인의 해석이라는 그쵸, 예, 이제 말콤 글래드웰의 책에 보니까 32년도 히틀러가 이제 독일 대선에 나가기 전에 한번 영국에 갔을 때 영국 그 당시엔 해군 장관이었으니까요. 수상이 아니고 윈스턴 처칠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다가 그쵸, 약속을 깼대요. 그래서 히틀러가 만나지 않았다는데 만약에 정말 만났으면은 아마 처칠도 속았을 수도 있어요. 예. 히틀러와 처칠은 둘이 원수지간이었고요. 예. 정말 여기 책에서도 이제 체커스라는 그죠? 이제 옛날에 체커스라는 일본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뭐 체커스라는 게 이제 처칠의 저거예요. 런던 교회에 있는 별장인데요. 거기를 왜 폭격을 안 했을까? 거기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처럼 공습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 레이더가 막 개발되게 된 시점이고 그렇게 뭐 육안으로 보기에 그렇게 그렇게 위험한 장면, 체커스 근처에도 폭탄이 떨어진 적도 있고요. 다우닝가의 즉 수상 관제에도 폭탄이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죠 이 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가 있었던 조지 1세인가요? 예, 조지 2세인가요? 예, 조지 3세죠. 예, 그 왕의 그죠? 예, 그 버킹엄 궁에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영국인들은 1년 동안 어마어마한 공포. 물론 그래봐야 죽은 인원이 한 5만에서 6만 정도가 민간인이 그것도 많이 죽은 거죠 전쟁에서. 근데 동부전선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죠. 동부전선에서 히틀러가 죽인 소련인은 민간인만 1,700만입니다. 예. 뭐 굶어 죽이고 뭐 폭탄으로 죽이고 하여튼 그렇게 죽이고도 그리고 군인을 1,100만 명, 그중에 860만은 전투 중에 죽이고 300만은 그쵸, 예. 그냥 굶겨 죽였거든요. 포로수 형수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히틀러는 소련인 슬라브족을 인간으로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소떼들 방목하듯이 그냥 건물도 안 짓고 그냥 구획만 딱 정해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뭐 서서 똥 싸라고 하고 서서 자든지 하라고 막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음식도 안 주니까 지네끼리 잡아먹는다고 막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렇게 정말 인간이야의 대접을 했던 진짜 문제적 인간이죠. 이 처칠과 두 사람은 정말 치열하게 그쵸, 서로가 서로에게 인신 공격과 뭐 인신 공격도 아니죠. 비방과.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건 당시 아시겠지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본 미넨의 38년 미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인공이 처칠이 아닌 그쵸? 예, 제레미 안스가 정말 비슷해요. 외모가 체인벌린 히틀러에게 양보만 했던 그 수상 얘기가 나오는데 히틀러를 유일하게 그쵸? 저거하고 히틀러와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은 영국에서는 처칠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히틀러의 생각은요. 처칠만 건재해서 무너뜨리면 된다.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처칠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진정한 프로다. 이 생의 프로는 단 하나. 그쵸? 예. 히틀러만 증오하고 이 생에 어떤 사람도 증오하지 않는다. 그게 진정한 프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이었고요. 결국 역사의 승자는 히틀러가 아닌 처칠이 되었죠. 예. 예, 예. 제가 보면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미국 배우 존 리스코,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게리 올드만으로 덩케르크 아니라 다키스트 아워에서 나무주연상,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던 게리 올드만이라는 영국 명배우인데요. 두 사람이 처치를 맡은 명배우, 하나는 넷플릭스의 크라운이라는 시리즈에서. 근데 제가 어, 닥스타워가 그쵸, 예, 이제 노벨상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처칠의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쵸, 예, 소위 말하면 이제 말투부터 시작해서 외모까지 그쵸, 예, 그야말로 완벽히 모사를 했는데 저는 책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처칠의 어떤 독백, 그 처칠의 대화에서 존 리스코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존 리스코가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에서 본 그 크라운에서 더 처칠 같았다고 해요. 물론 키가 처칠은 167cm밖에 안 됐으니까 존 리스코는 거구잖아요. 근데 거기서 왔지는 않았는데 존 리스코가 정말 처칠의 연기. 물론 처칠이 영화 TV 시리즈 크라운에서 소개되고 있는 처칠은 1954년 2년이죠. 예. 이제 엘리베스 여왕이 즉위할 때 그 당시에 두 번째 그쵸 7년인가 8년인가 노동당의 정권을 뺏긴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정권을 찾았을 때 그때 수상을 맡았을 때 시절 얘기입니다. 예. 이 사람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 루프트 바페를 창설한 사람이고 헤르만 게링이 참 히틀러에게 이제 애정과 그 증오가 그죠. 이 사람은 호화스럽고 방탕하지만 굉장히 파이터 기질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냉혈한이에요. 걔에게 되게 상냥한 사이코패스라는 그쵸 평가를 받는 그쵸 그때 니른베르크 재판할 때 유일하게 그쵸 히틀러 따라 자살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교성 당하기 직전에 청승아리 먹고 자살해서 총통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헤르만 게링을 참 히틀러가 참 좋아했어요. 물론 헤르만 게링이 그보다 히틀러를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고 했죠. 예. 참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부분 진짜 뭐 홍콩 영화 누아르 같이 그렇게 완전 무슨 이제 어떤 보스에 대한 어떤 저와 충성도는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헤르만 게링이 이 루프트와페를 창설해서 그리고 호언장담을 했죠. 영국을 그쪽 물리치게 뭐 처음에는 나흘 안에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그 4주가 되고 넉 달이 되고 결국 1년 동안 그쵸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믿었어요. 근데 그 이제 히틀러가 이제 결국 여러 패전의 여러 요인들에 물론 가장 큰 건 본인의 그쵸 작전 실패와 그리고 무엇보다 소련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그렇죠. 그리고 공격과 방어에서 어떤 전술에 유연한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공격만 했었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자기한테 있지만 헤르만 게링에게 공군을 맡긴 것도 저는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게을르거든요. 히틀러도 굉장히 게을렀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그렇죠? 두 게으름쟁이가 만나서 그렇죠? 결국에는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헤르만 게링이 영국의 를 무너뜨리지 못하자 그 히틀러의 이제 신임에서 벗어나서 히틀러는 결국에 하일리 힘너랑 그쵸 게벨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집사로서 그쵸 실제적인 2인자 역할을 했던 마르틴 보흐만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죠. 헤르만 게링 얘기가 당연히 많이 나오죠. 공군이니까. 왜냐하면 해상전 얘기는 유보트 얘기는 안 나오고 책 속에서는 공준정에서 런던 시민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런던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독일의 정치인들이 그죠? 정치인들은 이제 헤르만 게링이랑 물론 히틀러 외에는 헤르만 게링이랑 괴벨스가 등장합니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슈트카입니다. 급강할 폭격기. 왜 슈트카라고 하냐면 별명이 그죠? 급속하게 내려가서 그죠? 그죠? 지표면에 그쪽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사람들이 얼굴이 보일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폭격기가 슈트카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융커스 JU 88과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이제 슈트카였죠. 독일 하면은 떠오르는 저도 2차 세계대전에 옛날에
그쵸? 독일군 그 모형들 맞이를 할 때 이 슈트카랑 메스스미트 109라는 그쵸? 예, 그쵸? 독일이 자랑하는 전투기가 있었어요. 근데 폭격기는 영국기보다는 독일이 좀 셌는데 전투기가 그래서 이 차이가 RAF라로 로얄 에어포스 그쵸? 영국 왕립 그쵸? 공군 더 셌어요. 예, 결론은 공군력으로 괴링이 그냥 독일이 영국을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실패를 한 겁니다. 예, 영국의 본토 점령. 이게 그 독일의 영국의 유명한 스피파이어라는 최고의 전투기죠. 이게 덩케르크에도 이 비행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1대1로 붙어서 그쵸 결국에 메스스미트 109를 그쵸 압도하고 여가 이제 허리케인과 함께 허리케인이 조금 늦게 나왔을 거예요. 예, 이제 전투기에서는 그쵸 예, 밀리지 않고 그리고 레이더 이용해서 이제 당시에 영국과 독일이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공대공 쪽으로 그렇죠. 공격용 쪽으로는 이제 독일 쪽이 레이더를 많이 개발하고 있었고 예, 영국은 이제 방어용 레이더를 잘 개발하고 있어서 많이 요격해서 이제 보니까 2차 세전 기간 동안 독일이 그죠 이제 만들고 그죠 부서뜨린 그 전투기가 폭격기 값 쳐서 15만 대예요. 정말 많은 수가 그쵸 영국과의 도보 해협에서 그쵸 예, 런던 그 영국 상공에서 쓰러져 전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공군력이 무너져서 마지막에는 그쵸 영국과 미국의 그 연합 공군이 그쵸 예, 드레스덴이라든지 베를린부터 시작해 위른베르크 뭐 미넨 할 거 없이 프랑크푸르트 그쵸 독일의 도시를 폭격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렇죠. 거의 일본보다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일본의 그 공습보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합치는 것보다 명미군과 미국군이 그쵸 공습으로 죽인 독일 민간인 수가 더 많아요. 예. 2차 세계는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런던 공습을 비롯해서 뉴욕 일본의 도쿄 대공습을 비롯해서 일본을 그쵸 예, 마지막에 종전 직전에 공습으로 초토화시켰던 일본이 르메이유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그쵸 예, 그 서부전선 즉 유럽 전선에 이제 미국에는 그때 공군이 없었죠. 그러니까 공군이 있었던 나라는 독일과 영국밖에 없습니다. 다 육군 속에 공군, 해군 속에 공군이 포함되어 있었죠. 미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예, 예, 비생이고요.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여러 장이 있어요. 그 폭격기로 뭐 정확하게 지금도 정밀 가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부시고 뭐 그리고 교회도 부시고 성당도 부시고 그쵸 그리고 병원도 부십니다. 도서관도 부셨는데 도서관이 부서지고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이 부서졌는데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어서 이 앵글과는 다른 각도로 찍은 사진이 이 책에 또 이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하산 기뢰라는 건데요. 독일군이 사용했던 폭탄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폭탄이에요. 예, 이제 낙하산을 태워서 기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는 근처 한 450m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예. 이게 그 동시 독일 공군이 그죠 융커스 JU-88에서 썼던 무기입니다. 그 영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무기지. 그리고 이거는 런던이 아니고 소위탄에 그러면 그 소위탄이 미군도 소위탄을 많이 썼어요. 이게 팍 터지면서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팍 연기를 일으키면서 그게 이제 수도관으로 가서 결국에 쉽게 말하면 이제 불을 못 끄게 불이 쫙 퍼지게 하는 게 소위탄이잖아요. 예, 그 당시 미군이랑 독일군이 있었는데 독일군에서 영국의 소위탄을 그렇게 많이 공격했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은 1년에 15,000명 정도지만 일본에서는 단 하루의 공격에 도쿄 3월 29일인가요? 이제 이달이군요. 도쿄 대공습에서 10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 만에. 그 이유는요. 이게 도쿄의 사진이거든요. 다 목재 나무기 때문에 그냥 불이 붙고 그냥 연쇄적으로 붙었던 거죠. 연쇄불이. 그래서 일본이 그쵸 독일보다 공습을 덜 당하고 사망자는 더 많이 났던 그 이유가 이 소위탄 공격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진은 옆에 왼쪽은 누구나 다 아시는 아돌프 히틀러고 오른쪽은 루돌프 헤스라고 아시는 분은 적을 텐데요. 그 당시 2인자 부총통이니까 2인자지만 그 당시 헤르만 게링에게 뺏겼죠 총애를. 그렇죠. 3인자로 물러서고 나서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점성술이나 신비술에 이제 정통했는데 총통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총통은 그쵸 영국과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고
진짜 관심은 총통의 관심은 소련을 정복해서 그쵸 동방으로 그쵸 독일 민족을 이주시키는 거라는 걸 알고 그러려면 영국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자기 정도 되는 사람이 그쵸 처칠과 담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히틀러에게 편지를 남겨놓고 총통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니까 히틀러를 따라왔던 게벨스는 그냥 바로 그쵸 그 다음날 죽잖아요. 그 와이프도 죽이고 5명의 자식도 다 죽이고 그리고 마르틴 보르만은 그 이제 자살은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충성했지만 따라줄 생각은 없었죠. 하이리 히물러는 결국에 며칠 뒤에 잡혀서 죽고 자살하고 이제 루돌프 헤스는 66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알베르트 슈페어 그저 건축가면서 히틀러의 건축가면서 이제 수성 그저 소위 말 이제 전쟁의 재무를 책임졌던 장관이 그 이제 나오고 나서는 그 슈펜다우인가요? 그 감옥에서 유일한 저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87년까지 총 91세까지 살았던 대단하죠. 그죠? 예. 이 루돌프 헤스가 이 책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비행을 진짜 하긴 해요. 진짜 비행을 원래 잘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영국과 담판을 하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치를 만나게 해달라. 처치 만나기 전에 해밀턴 경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쵸 그걸 그쵸 영국 군들이 그쵸 예. 근데 이 그때 MI6죠. 예, 영국의 첩보기관에게 루돌프 헤스는 그쵸 그래서 루돌프 헤스가 정신병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절대 전쟁에서 자기 군대에게 또 히틀러에게나 나치에게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은요. 이게 유명한 바다사자 작전이죠. 예, 게임에도 언급이 되는데 히틀러가 이게 사실 계획을 품었던 건 사실이에요. 본토를 덩케리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덩케리크를 봐줬잖아요. 그쵸? 덩케리크에서 탈출하도록 히틀러가 묵인하고 봐준 거거든요. 예, 그때 구데리안 이제 독일 기갑사단이 같은 걸 막아서 명령을 했던. 그래서 탈출하도록 박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영국인들 똑같은 아니 저런 식으로 저 짧은 계엄이 덩케르크에서 뭐 몇십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단이 배도 아니고 그죠? 예, 수많은 수천 대 수만 대의 배 그죠? 요트 같은 데로 흩어져 가지고 독일 훨씬 센 영국 육군과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독일 육군은. 아마 해군은 독일이 영국에 비교가 안 되고 공군은 제가 볼 때 5대5 비슷한 전력이었던 것 같고 이제 육군은 영국은 독일의 상대가 될 수 없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아마 영국을 만약 맘만 먹었으면 히틀러가 저는 그랬다고 그렇게 되면은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영국부터 점령하고 그렇죠. 영국을 막강한 해군력과 그 영국의 그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미국을 치고 그 다음에 나서 최종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쉽게 말하면 이 히틀러는 자기가 인간 생각하지 않던 슬라브족을 동시에 자기가 괴멸시킬 수 있을 때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힘이 센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독일이 세게 셌지만 그게 바다사자 작전이 이게 이제 히틀러가 이제 즉 마음을 11월 18일이죠. 12월 40년 자기가 이제 바르바로사 작전 그쵸? 예. 소련을 친다라는 결심을 하기 전까지 영국의 본토를 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적전이 이제 현실이 되지 못하고요. 이런 영화는 있어요. 바다사 작전이 실행이 돼서 그렇죠. 독일군이 그렇죠. 남부 웨일스 지방에 상륙해서 그 웨일즈에서 이제 민병대들이 싸우는 그런 가상의 어떤 이게 무슨 역설까요? 그렇죠. 그런 재밌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예. 예, 모두 열정의 사진이었고요. 책공미의 평가는 이 세대는 지금도 새로운 책과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예,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고 처칠과 히틀러의 리더십의 차이가 전쟁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 수 있는지 바로 그걸 알려주고요. 예, 처칠이 훨씬 더 그쵸? 예, 뭐랄까 좀 뭐랄까 국민들 그리고 처칠은 그쵸?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히틀러는 뭐 동맹자라고 해도 뭐 일본을 존중한 것도 아니고 뭐 무솔리니를 존중한 것도 아니지만 처칠은 정말 그쵸 저기 루즈벨트에게 공을 많이 들었거든요. 루즈벨트가 삼선하길 빌면서 그리고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처칠의 리더십이 정말 대단하고 영국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도 그리고 셰익스피어보다 더 처칠이 영국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과 속도감과 흥분감을 그쵸 어떤 놓칠 수 없었던 흥분감을 가득히 해준 최고의 책이 맞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